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꿈꾸는 슈퍼 빅텐트,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 전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모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불법 촬영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노출 방송 공무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북한 9.19 합의 파기 선언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며 적반하장식 맞불을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것들이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하지만 9.19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차례 위반해 온 건 북한이죠. 북한은 어젯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9.19 합의로 묶였던 육해공의 각종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 장병들에게 근무복 대신 전투복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당분간 한반도 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트랙, 위안부 피해자 소송 1심 취소, 승소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주권국가인 일본의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일본에 대한 재판권 인정이 타당하고 당시 한반도에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이번엔 조달청이 먹통. 오늘 오전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서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을 해서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입찰에 활용하는 플랫폼이 1시간가량 마비가 됐던 겁니다. 이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마감일 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는 즉시 연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새 자자도 좀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 24 서비스를 비롯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정면 중단됐었죠. 어제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일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전기차 택시 쾅 하더니 활활, 운전자 구한 시민입니다. 자, 부산의 한 교차로를 돌진하는 택시입니다. 앞선 택시와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서는데요. 네, 이내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불과 몇 초 새에 번진 불길이 순식간에 운전석까지 뒤덮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이 택시 기사를 구하러 달려들었고요. 재빨리 차량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막게 된 거죠. 네, 이 해당 택시는 아이오닉5 전기차였습니다. 이 전기차는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씨가 되살아나는 열 폭주 현상을 보여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있는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해야만 불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택시와 가게를 모두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섯 번째 트랙, 역주행 음주운전자 결국입니다. 지난 9월 말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을 보고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순찰차로 막고 멈춰 세웠습니다. 창문 여세요. 뗍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하지만 이 운전자 다시 한번 2차 도주를 시작하고요. 결국 신호에 걸리면서 멈춰 서고 맙니다. 경찰관들 이제는 진짜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수석 쪽에 창문을 깨고 나서 운전자를 끌어내립니다. 세게 들어오는 것도 운전 혐의로 중형을 체포합니다. 변호인선에 맞서 있고 변명 기회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 경찰관들의 내리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도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트랙, 샤넬 개인정보 과도 요구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 코리아의 과태료 36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자사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고객 등이 필요 최소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장 입장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샤넬 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걸 거부하면 매장 입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샤넬 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대리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곧바로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죠.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 혁신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5시의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까도 내가 깐다, 진영을 넘나드는 날카로움,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 변호사 지금 창당 준비 중이신데 네. 이런 인재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대한민국의 많은 좋은 분들 예. 두루두루 모시고 있고 예. 그중에는 우리 또 김민아 평론가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 꼭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평론가님이 또 예. 평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받고 있습니다. 살짝 코웃음을 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호웃음이 아니고요. 예. 네, 언제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나 응원하지만 네. 제가 또 거기에 또 뭐 영입이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뭐 2050년이 되기 전에는 영입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람 부럽습니다. 일은 네. 모릅니다.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예.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럽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전 매일같이 뭔가를 파괴를 하고 있는데 예. 네, 부럽습니다. 축복이지만 안 간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슈퍼 빅텐트입니다. 국민의힘의 큰 그림이죠. 올 사람 다 와라. 그런데 과연 이게 빅텐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빈 텐트가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행보부터 좀 볼 텐데요. 아침에 그 연평도 추모식 갔다가 부랴부랴 여의도로 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을 만났습니다.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지역구가 광주고 원래 친정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의 영입 인사인데 한마디로 민주당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대전에서 그 민주당 이상민 의원 비명계로 불리죠. 만나가지고 또 강연도 듣고 했었는데 지금 혁신위 행보를 보면 민주당 출신인 거 상관없다. 뜻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헤쳐 모여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텐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빅텐트 한 식구가 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네. 뭐 한 식구가 될 수 있겠죠. 가능성을 예. 따지면은 그 가능성이 저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텐트가 이제 기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 과거에 이제 빅텐트라고 할 때는 네. 기둥이 뭔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넓게 치느냐 이걸 주고 이제 빅텐트냐 스몰 텐트냐 이런 예. 거 사실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썼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빅텐트라고 할 때 즉 가치가 다른 정치 세력들이 네. 뭘 기준으로 모이느냐 그걸 두고 이제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중간에서는 그러한 이제 빅텐트라는 것은 이 기둥이 되는 가치가 뭐냐를 물었을 때는 네. 지금 그것은 지금 사실은 뚜렷하지 않아요. 예.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 오히려 지금 기둥이 되는 거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권
공천, 예. 무슨 뭐 권력 이런 걸로 비춰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양양자 의원이 뭔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나온 인사이고 만약 국민의힘으로 최종적인 종착지가 되면은 일종의 이제 뭐 당적 세탁을 통해 가지고 상대당으로 건너간 인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혁신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국민의힘이 지금 별다른 어떤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 정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저는 빅텐트는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텐트에 뭐 빅이냐 스몰이냐를 떠나서 예. 그 텐트를 국민들이 혁신의 어떤 텐트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둥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영화대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뭐일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님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의도에서 그동안에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빅텐트라는 걸 쳐가지고 잘된 데가 하나도 없죠. 그 이유는 예. 사실 정당이라는 곳이 이념과 가치, 비전을 중심으로 모여야 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자원이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좋아서 갔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텐트 자꾸 하는데 빅텐트를 아무리 크게 쳐도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빅텐트가 아니라 빅캐슬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성벽이 견고하고 아주 두껍게 벽을 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어떤 확고한 어떤 비전과 가치 이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새 시대를 열고 단단하게 쌓아가야 되는데 예.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것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걸 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갈지자 행보 내지는 선수들끼리 유니폼을 바꿔 입는 이런 예.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거에는 일부 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학습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정치 행보 하시는 것 머리 꼭대기 위에 저는 국민들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외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밖에 있는 산토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또 집토끼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일종의 스타 플레이어 영입에도 좀 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들어보고 이어가죠.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참 멋진 분이고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행동하시는 걸로 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이 내가 무슨 스타 장관이냐, 관심 끊어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 이 발언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물음에 도움된다 42%, 안 된다 41% 나왔습니다. 팽팽하죠. 물론 이제 지지 정당별로 좀 뜯어보면 확 갈리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움된다가 훨씬 많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경계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뭐 지금의 국민의힘 상태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예. 되는데 그 도움이 얼마나 될 거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라는 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재보궐선거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혁신에 좀 성공을 하고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은 그러면 또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라는 기대를 가질 법도 한데 지금 그런 상황도 냉정히 말하면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와서 무슨 역할이라도 해주면 네.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누구라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건데 다만 이게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보수 일각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보수 유권자층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과거의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네. 그러한 이제 좀 득표했던 그 정도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효과까지 지금 노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어떤 내놓은 어떤 발언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 이상의 확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까지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그 예.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 네. 한동훈 장관이 한 말입니다. 대구 시민들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게 정치적인 발언이다라는 해석을 낳게 했는데 첫 번째로 6.25 전쟁에서 이 도시를 넘겨주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올드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화에 대해서 앞에서 이끈 분들이 이제 대구 시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결국 이제 박정희 이병철 코드인 거잖아요. 그 사실은 올드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는 결국 이념 드라이브 네.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계속 본인의 어떤 거치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은 계속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반격을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 지지를 잃을 때 왜 남 탓하냐, 전 정권 탓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직도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한계 이상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선거에 일정한 도움은 주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그 정도의 도움은 안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현 지지율을 넘어서는 정도의 바람이 국민의힘에 불려면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 깔 건 또 까고 비판할 건 하고 그래야 좀 더 확장성이 있다 이런 설명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용산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여당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아까 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에 도움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라는 것이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가 내지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여당에 도움되는지 여부만을 지금 따져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매우 어렵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꺼와서 그 이미지로 이제 세탁기에 한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행태가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누굽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팀부터 함께 해왔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3차장 검사를 했고요. 예. 대검에 갔을 때는 검찰총장 할 때는 반부패 부장을 지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온 그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얼굴로 선거를 못 치르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바꿔 끼우는 건데 네. 저는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뭐 스타 장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저분들 다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선거 나가는 거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저것을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이라고 운운하면서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심파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뭐 정치공학적이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럴까요?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한동훈 더하기 이준석 하면 국민의힘 대박 날 수 있다. 왜냐면 지지층이 다르니까 합치면은 대박 난다. 이것도 정치공학적인 발언입니까? 지금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3선을 하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서 소위 말하는 험지 출마에 응답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 결단은 훌륭하지만은 지금도 한동훈, 이준석 연대하면 이긴다? 저거보다 정치공학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께도 여쭙고 싶은 게 결국 총선에 이기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치도 엉망이고 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안도 지금 내놓지 못했고 예. 그러니까 3대 개혁, 노동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대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능한 정부 여당이 총선만 이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한동훈, 이준석 표 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해보자.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슈퍼 빅텐트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정치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건 매우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 예. 지금 하태경 의원의 바람이 현실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한동훈 장관 변수로 지금 창출하려고 하는 공간은 뭐냐면 두 가지를 지금 제거하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 뉴스가 막 나오면서 어느 정도 뉴스의 공간에 좀 밀려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같이 밀려나고 있는 뉴스가
인요한 혁신이가 뭔가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혁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 이 뉴스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혁신이의 혁신이 잘 안 되는데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뉴스가 흐름이 가고 있었는데 예. 한동훈 장관 뉴스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뉴스가 다 같이 밀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국면이 될 거냐면은 인요한 혁신과 관련된 얘기가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이 되면서 이제는 여당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원희룡 장관은 어디에 나갈 것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김기현 지도부가 그동안 비대위로 가는 거냐 무너지는 거냐 이 얘기 막 했는데 자연스럽게 김기현 지도부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로 불리한 이슈가 묻혔다. 김기현 네. 체제로 총선 치르는 그림으로 가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하고 뭔가 국민의힘에서 같이 총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마침 이용 의원이 네. 김기현 지도부 흔들지 마라. 비대위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신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후끈후끈한데 잠시 조금 분위기 바꿀 겸 자, 오후 한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오후 한 컷 사진. 예, 짜잔. 오후 5시에 웬 술이냐? 위스키입니다. 자, 이게 실제 선물 사진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뭐 아주 귀한 위스키라고 하고 라프로익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찰스 국왕이 아주 극진하게 그 순방 국빈 대접을 좀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버킹엄궁 방문할 때 또 하나 또 눈길이 굉장히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근위대 교대식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장면 두 분 이 노래 아시죠? 네. 뭡니까 이거? 노래를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뉴스만 봐가지고. 변호사님 아신다고? 블랙핑크 네. 거죠? 뚜두라는 노래를 이제 근위대가 직접 연주도 해줬고 그 SNS에 또 이렇게 올려서 공유도 해줬고 찰스 3대가 굉장히 블랙핑크 팬인가 봐요. 아니, 저도 뭐 몰랐는데 예. 막 이름까지 그 멤버들 4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제 찰스 3세가 예. 그 이름을 다 불러주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TMI입니다만은 전 제니 씨 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TMI네요. 네, TMI입니다. 아 예, 저도 제니 씨를 좋아하는데 뭐 네. 4명이 다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누구 팬이십니까? 저는 블랙핑크니까 예. 블랙의 팬입니다. 네, 죄송하고 제가 예. 뭐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시죠? 블랙핑크 멤버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잘 모르고 다만 영국 찰스 국왕 찰스 3세뿐만이 아니라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손녀를 위해서 블랙핑크의 무슨 영상을 뭐 구해달라든지 또는 이 지난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블랙핑크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BTS, 블랙핑크 같은 우리 K-팝 스타들이 우리 외교 역량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장면 보면 상당히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 술 얘기를 예. 또 오늘 신문을 보면서 봤는데 네. 저 술을 정말 마셔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쵸.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둬야 되는 건데 보관해야 되는 건데 네. 보관하면 술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못 알코올이니까. 먹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또 아까운 것이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프랑스 대통령한테 받은 적이 있다고 예. 하는데 그건 그냥 보관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걸 마실 수 있는지는 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마실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대통령은 또 술 좋아하는 거는 예.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혼자 드시면 이게 좀 안 좋은 뉴스 되는데 예. 야당도 부르고 우리 또 국회의장도 부르고 예. 여러 사람 불러서 방문 성과 얘기하면서 좋은 자리 만들어서 같이 마시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다. 예. 같이 한번 마시는 모습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려고 굳이 한번 술 얘기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블랙핑크는 모르지만 술은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정확히 아시는 그런 분석. 제가 술은 끊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잠깐 저희가 좀 말랑하게 대화를 했는데 다시 좀 세게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자, 뭐 아이돌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팬덤이 또 너무 강성이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위에 개혁의 딸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큰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경고와 함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 발언 들어보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입조심들 좀 해라 이건데 문제는 그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제 개딸들의 좀 반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요. 최강욱한테 징계라니 이게 무슨 헛발질이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이제 관련 이제 뭐 사이트나 이런 데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징계를 이 대표가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잘못했다 이런 건가요? 근데 뭐 아무래도 사실 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과거부터도 상당히 좀 설화에 많이 올랐던 적도 있고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사회부에서는 사건을 다루지만은 네. 정치부에서는 말을 다루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말이 그만큼 참 중요한 건데 뭐 최강욱 의원 전직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야권의 대표 선수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과거에 실수도 있었으니까 더 가려서 하고 조심해서 표현해도 될 일을 본인의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막말을 막 쏟아낸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많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고 예. 또 결국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말을 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하기 경쟁을 피하기 위한 지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개딸 지지자들의 그런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반발은 예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진화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개딸분들이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뉴스를 늘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내용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아니 상대편을 시원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시원하게 욕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를 비난하지? 또는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징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게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상대를 뭔가 공격을 하고 상대를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추고 제대로 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네.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아니 저 당은 왜 항상 저렇게 어떤 여성 혐오적인 그러한 여성을 어떤 비난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왜 늘 저렇게 비난을 할까? 예. 이런 이미지만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공격에 빌미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지지자들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대표든지 아니면 이 당사자들인 정치인들이 이 지지자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우린 이렇게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할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다. 네. 징계를 한 건 잘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세 가지 주제로 열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똑부러지는 똑똑콤비 서혜진 변호사,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은 그 공무원이 또 논란이 됐어요. 키워드는 이번엔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인데 최근에 그 7급 공무원이 발령받기 전에 성인 방송했던 게 알려져서 논란이 좀 크게 됐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7급 공무원이 노출 방송을 했던 건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도 방송을 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켠 채로 뭐 상의를 들어 올린다던가 아니면 그 근무 시간대에 화장실에 가서 이런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건데요.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사실 100명에서 300명 정도 가량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밝혀진 경위는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해당 부처에서 이걸 인지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방송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수위가 높은데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는 신고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알았던 걸까요? 네. 이게 그 방송 상황에서 예. 이 공무원증 있죠. 공무원들이 폐용하는 목에 항상 걸고 있는 예.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태극 문양 마크가 예. 찍혀 있는 공무원증이 사실 그대로 노출이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무원인 걸 알 수 있었고 또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였고 또 책상 옆에 있는 어떤 부처의 조직도 이런 것들도 이제 방송에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무원임을 저 영상을 봤던 시청자들은 누가 봐도 뭐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뭐 신고를 해서 공무원인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그 사무실이고 또 뭐 근무 중에 화장실을 가서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이렇게 들킬 수도 있는데 단순히 뭐 관심 끌려고 했다라고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기를 추정하는 건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예. 대부분 이런 류의 성인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금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활동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 공무원이 이 방송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공무원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또 다른 이제 의문은 혹시 이 사람 개인적인 성향, 어떤 성적인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스릴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수익 창출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행위일 수 있는데 그 기대하는 행위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어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예. 뭔가 공무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더 사람들의 자극적으로? 관심, 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왜냐하면 그 뭐 아까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도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 이게 뭐 국가 기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업무상. 해당 공무원 처분을 받았죠. 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정직이라고 하면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거든요. 보통 파면이 가장 높고 예. 그다음에 해임, 그리고 뭐 강등, 그다음에 이제 정직인데 어쨌든 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거에 의미를 둔다면 사실 적절한 처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지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 징계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예. 최근 3년 사이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어떤 뭐 경과실이 있느냐, 중과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어쨌든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행동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명확하게 징계 처분되는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구체적으로 좀 기준도 정하고 그리고 선례를 많이 만들어서 좀 적절한 징계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다가 뭐 수익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 이제 징계 수위는 높아지는 예, 거죠. 겸직을 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했다면은 그거는 더 징계 사유가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했는데 뭐 발령받기 전까지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또 알려지다 보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또 공직 사회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네, 저도 사실 공무원으로서 한 10년 가까이 네.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셨죠. 네, 헤드라인만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류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교사도 이런 음란 사진을 뭐 촬영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일탈 부분이기도 하면서 공무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공무원의 기강 회의로만 볼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그런 공직 어찌됐든 시험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인성 교육이나 도덕성, 어떤 윤리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공무원 면접위원으로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인성검사라던가 예.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뭐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문제 행동을 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안 걸러진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다뤄봤고요.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키워드는 싫다고 얘기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측에서 피해자의 일부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피해자 측 변호인이 언론 브리핑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뭐 메시지 이런 부분까지 공개를 했는데 절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 피해자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연인이든 남편이든 썸남이든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스킨십 나누고 성관계하고 있는 상대방 의심하시면서 살피십니까? 인식을 늦게 했으니까 동의입니까? 네, 오늘 변호인이 나서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자, 그 통화 내용을 좀 공개했거든요. 일부 통화 내용을 좀 띄워주시고 보면서 김명 박사가 진술 분석 전문가시니까 내용 보면서 좀 눈에 띄는 대화를 좀 짚어주시죠. 이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 부분이나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항 씨 측과 이 피해자 측에서 서로 다툼이 되는 부분은 최초에 이런 관계에 대한 촬영을 동의한 상태였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였느냐가 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출한 통화 내역 중에 일부인데요. 이제 피해자가 기억나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황 씨가 그때 건 다 지웠잖아. 예. 그때 것은 다 지웠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내가 다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것이지. 뭐 어찌됐건 변호인 선임했고 너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촬영이 된 이후에 나중에 그 사실이 이제 유포가 됐다라는 것은 6월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네, 서로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그걸 그때 지워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는 사실은 촬영에 동의를 했던 동의를 하지 않았던 두 가지 모두 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분명히 지워달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동의를 했지만 찍었지만 이제는 지워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는 촬영 당시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고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싫다라고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걸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분명히 촬영에 부동의했다라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맥락상 싫다라는 게 이 영상물을 남겨놓는 게 싫다라고 했을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으로는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그 황 씨 측에서도 동의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뭔가 근거할 만한 진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입장문이 나오고 있고. 네. 뭐 변호인들의 뭐 법률 대리인들의 네. 그 이름을 빌어서 계속 입장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황의조 씨의 입장은 이거는 뭐 몰래 촬영한 그런 불법 촬영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피해자 측의 이야기는 이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다. 불법 촬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법적인 촬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인식하에 촬영 삭제가 반복된 것이 이게
불법 몰래카메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황의조 선수가 그 보낸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러니까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이 가던데. 근데 뭐 이게 언제 대화가 이루어졌느냐도 좀 중요한데요. 네. 통상 이제 이런 사건 있을 때 이미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뭐 피해자와 가해자든 아니면 관련된 사람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은 상당히 의도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서 향후 자신에게 이것을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조금 그 의도된 그런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 대화나 아니면 그런 용어를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문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이라는 이런 문구나 이런 전제는 조금 어떤 이미 그 코칭을 받고 보낸 그런 문자 메시지였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진실 공방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황의조 선수 측의 변호인이 일부 공개한 피해자의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입장과 이 피해자의 입장과 항 씨의 입장이 다른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 측의 입장만 일반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보도될 것이 우려돼서 방어적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냥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너무 내 방어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정보까지 모두 다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것과 상반되게 그 형과 형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반인이다.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노출을 자제하고 극도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 일반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인이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그 받을 심리적인 충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적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자의 어떤 이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어적 차원에서 이제 소명에 나섰다라고 한 그 변호인의 부분 같은 변호사시니까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저는 좀 의도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굳이 왜 이렇게 일을 더 키울까? 제가 이 사건을 변했다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가 물론 이게 처벌 가능한 정도의 그런 신상 특정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로 처벌할 정도의 신상 특정은 아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거나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런 사유는 분명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굳이 사실 이런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점에 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뭐 2차 피해 관련해서 실제로 처벌 가능한 것들은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뭐 이름이나 뭐 주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예. 정보들을 뭐 신문이나 인쇄물에 싣거나 또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어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최초에 이 6월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온라인으로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한 사람이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친형의 부인 형수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또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보면
형과 형수의 결백을 또 믿는다 이렇게 네.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형수 지금 구속된 형수도 사실상 내가 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해킹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경찰은 해킹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포나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구속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건 뭐 추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해킹을 당했거나 다른 피해나 아니면 제3의 어떤 그 피의자가 예. 존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형과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라는 입장문을 오늘 추가로 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딜 다녀왔어요? 네. 네,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왔다. 아직 밥 시간이 아닌데. 예. 네, 맛있게 먹고 왔나요?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뭐 먹고 왔나요? 예. 네. 사실은 제가 2,000원짜리 저녁밥을 먹고 왔는데요. 이 충북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2,000원만 받고 저녁밥을 제공한다고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0원의 아침밥은 언론 보도가 많이 네. 나왔는데 2,000원의 저녁밥은 못 들어봤는데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죠? 과연 네. 어떤 반찬이 나올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0원에 저녁밥 먹으러 왔는데요. 네, 여기 우리 홍보대사 친구들이 저랑 같이 밥을 먹어준다고 하거든요. 저랑 같이 밥 먹어줄 거죠? 네. 그럼 저도 줄을 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0원의 저녁밥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고요. 학부생과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300명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보통 80명, 100명 정도가 더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끝났는데 아예 이게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2층 기자님 그냥 가세요.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야, 맛있다. 진실한 반응이죠? 맛있다. 진짜 밥값만으로 4, 50? 진짜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밥값으로 막. 다른 거 노는 것도 빼고. 이거 안 먹을 때는 나가서 항상 사 먹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간단히 엄마가 준 반찬을 해결할 때도 있고. 저 이제 돈가스 일주일에 한 3번씩 사 먹고요. 제육볶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고. 근데 저희 커피도 많이 먹어서 카페도 많이 가고. 근데 요새 커피값이 진짜 비싸요. 보통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차려 먹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사 먹는데 그러면은 좀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요새 공깃밥 한 그릇에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아까 그 저녁 메뉴 중에 우동 예. 그쵸. 그것만 먹을래도 사실 5, 6,000원 줘야 되는데 뭐 생선 튀김, 김치까지 나오고 본이 간다고 전날만 잘 나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이제 평소 식단표나 그런 사진을 보면은 일단 기본으로 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튀김이나 고기, 야채를 조금이라도 포함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영양이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 8천 원 하는 학식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실하진 않았다. 네. 2,000원으로는 아무래도 근데 재료값이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단가가 저 이제 식단 단가가 4,900원이라고 합니다. 아, 4,900원이에요, 원래는? 네. 그런데 2,900원을 대학이 부담하고 2,000원은 학생들이 내는 겁니다. 또 이게 하루 300명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무제한은 아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식비가 이제 대학교가 하루에 87만 원 정도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1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1억 원.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이 혼자 부담하기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부 지원도 있을까요? 외부 지원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뭐 동문회와 외부 기관을 상대로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고요. 뭐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되려면은 재원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000원의 아침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저렇게 저녁밥 주는 데는 좀 충북대가 유일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서울대 학교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1,000원의 아침밥을 뭐 저녁에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일명 천식이라고 하는데 이거군요. 네, 이것도 꽤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제 식대가 4,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은 정부, 1,000원은 지자체, 1,000원은 학교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1,000원만 이제 부담하면 되는 건데 우리 또 서울대 나온 이 신앵커 저 천식 먹어보셨습니까? 라떼는 말이죠. 저 때는 천식은 없었고 대신에 그때는 물가가 좀 쌌으니까 이제 짜장면이 1,800원 삭강해서 근데 고기 고명이 없었습니다. 면과 짜장만 있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생긴 일이기도 한데 아까 충북대가 식대가 5,000원이었고 예산도 갈수록 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조금 유지하기 힘든 대학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144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대학의 34%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당연히 재정이죠. 네, 응답 대학의 77%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뭐 계속 이게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받는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이 올라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상당수 대학은 기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정부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 밥심으로 하거든요. 밥만큼은 좀 잘 먹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보니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ought it was an airplane. Looked like slow motion. And I said, my God, it's a car. At this time, there is no indication of a terrorist attack.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키도키 민키 형과 함께하는 오후의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좀 추워진대요, 밤에. 네,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가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많은 분들이 또 설레할 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연구 하나 좀 볼까요? 가격, 혜택, 뭐 할인, 행사 이런 단어들 보이죠? 네. 제가 요새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텅
성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나면서도 아주 위험한 이벤트예요.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신 앵커님처럼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 뭔가를 예. 계속 클릭하고 들썩들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내일이죠. 원래 예. 이제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그런 뜻하는 건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미국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의 다음 날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 이렇게 됩니다. 예. 이 어원이 두 가지 썰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장부를 적을 때 적자는 빨간색 잉크로 흑자는 검은색 잉크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은 장부가 흑자로 완벽하게 전환돼서 블랙이다. 그리고 영어 뜻 블랙 중에 이제 어두컴컴한, 뭐 혼란스러운 이런 뜻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이다.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다 근거가 있는 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 단 하루 소비량이 미국 연간 소비액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예. 흑자로 돌아설 만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몰려서 뭐 칼부림 사건이 나기도 하고요. 승객들끼리 밀치고 싸우다가 경찰을 부르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일 수도 있겠고. 예.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게 미국에선 진짜 그 뭐 아이패드나 가전제품이 정상가에서 90%까지 할인해서 팔기도 하니까 1년을 꾹 참았다가 이날 사는 게 완전 이득이거든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백화점 문 열기도 전에 막 줄 서가지고 맞아요.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이런 시즌에 좀 맞춰서 우리도 좀 많이 세일한다. 뭐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유통업체들 대규모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 물결을 틈타서 꼼수 할인하는 업체가 있다는 주장이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예. 여기 보시면 26,000원 정도 팔던 것 가격인데 네. 그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아, 이게 가격이 또 올라가는군요. 39,800원 아. 해가지고 저기서 마치 할인을 하는 것처럼 예. 정상가로도 올려가지고. 그렇죠. 더 비싼데요, 지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를 미리 대폭 올려놓고 30% 할인이다, 40% 할인이다 하면서 파는 거예요. 꼼수네요. 꼼수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지적이 나왔군요. 네, 누리꾼들 반응 뭐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반응 좀 보겠습니다. 예. 이름만 불프지 이게 무슨 80% 세일이냐? 예.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사고 싶은 건 미리 가격 확인해 놔야 된다. 양심을 할인했다는 것인가? 등등등의 안 좋은 반응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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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완전 이거는 소비자 기만이 맞고요. 미국에서 이제 마트나 회사들이 1년 단위로 네. 도매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재고를 싹 해치워야 해서 90% 할인해서라도 판매하는 건데 한국은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입점해서 그때그때 물건을 파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사실 엄청 큰 폭의 할인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름 빌려서 대규모 세일 이미지를 노리는 거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감정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후회. 네, 빨간 이게 글씨가 보이네요. 예. 사실은 싸다고 이것저것 예. 담다 보니까 안 예. 써도 되는 돈도 많이 쓰고 아, 왜 샀지라는 후회 감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후회해서 빵 터졌어요. 예. 예. 많이 후회하고 계신가요?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정. 예. 여러분도 싸다고 너무 많이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합리적인 소비. 예. 자, 다음 키워드 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남산 곤돌라입니다. 아. 네, 연관어 볼까요? 뭐 사업, 예산, 서울시, 남산 이런 단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말고 그러니까 곤돌라를 추가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그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계 시공을 위한 입차 의뢰가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2025년 준공 목표로 해서 387억 원의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인데 네. 사실 이게 예전에 두 번이나 무산됐던 맞아요. 사업이에요. 네.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11년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라고 해서 한번 무산됐고요. 2015년에는 한양도선과 남산 구간의 경관을 해친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두 번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추진인데 이번엔 또 학습권 침해 논란에 좀 휩싸이고 있습니다. 학습권은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그 곤돌라 이동 경로가 좀 문제예요. 예. 교감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이 곤돌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아. 이동 경로 인근에 보시면은
초등학교만 2곳, 고등학교 1곳,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1곳, 대학교 1곳 위치해 있거든요. 예. 곤돌라가 학교 바로 위를 지나가니까 뭐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곤돌라에 탑승한 승객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뭐 심지어 요즘에는 카메라의 줌 기능도 있어서 뭐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머리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저 같아도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학생들 반응도 좀 살펴볼게요. 예.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대라서 카메라에 찍히는 거 좀 부담스럽다. 운동장 활동 구경거리 될까 봐 걱정이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소음이 없으면 오히려 유명해져서 좋을 것 같다. 정상 가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도 이해된다. 뭐 이런 찬반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 이 서울시의 그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네. 곤돌라는 숲을 지나가 학교 쪽 시야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조망을 못하게 하는 조치 이런 걸 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네, 마지막 키워드. 전신 스캔입니다. 예. 연관어 보이시죠? 예. 공항, 검사, 마약, 밀반입. 이 연관어 보면 대충 좀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딱 봐도 마약 관련 얘기 그렇죠. 뭐 끊이질 않고 있어요,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스캔이에요? 이 전신 스캔입니다. 네.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 장치입니다. 아, 저길 지나가면은 마약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가? 저렇게 지나가면 된다. 네.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죠. SF 영화 보시는 것 같죠? 예. 네. 그 일명 그 밀리터리파 신변 검색기라는 건데요. 예. 밀리미터파 죄송합니다. 밀리미터파. 예. 우리 왜 공항 가면은 그 보안 요원이 금속 탐지기로 전신 예. 스캔하잖아요. 예. 이걸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전신을 3초 만에 와우. 싹 스캔한대요. 그래서 3초 만에 진짜 극미량의 마약까지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소지하고 있는지를 딱 확인하는 그런 스캔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뭐 나가고 있는데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단순 여행객도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동남아나 마약 우범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단순 여행객도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60%가 이 반입 단계에서 적발이 된대요. 예. 그래서 여행자가 마약 밀수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 그 밀매 적발 사례 보시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보니까 벌써 전년 동기 대비 77%나 상승했기 때문에 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신체 스캔을 쫙 해가지고 마약을 딱 적발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일반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뭐 특정 국가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 한다고 하면 또 논란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의 키워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낮까지는 따뜻했는데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